안녕하세요. 저는 37살에 연고도 없는 곳으로 남편과 이민 와서 새 삶을 준비하는 여자입니다. 솔직히 이혼하고 떠나올 때는 지긋지긋한 사람들부터 절 보는 시선까지 모든 게 싫어서 다 내려놓고 와버렸는데 왜 나쁜 기억은 점점 희미해진다고들 하잖아요? 요즘은 한국 이야기만 나와도 괜히 반가운 느낌이 듭니다. 사실 제가 있는 곳이 한국 사람이 드문 곳이라서 가끔 친구들과 대화가 사무치게 그리울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이 사연을 들으며 유일하게 외로움을 달래곤 했습니다. 얼마나 큰일을 겪었으면 비행기로 18시간이 넘게 걸리는 이 먼 데까지 와서 살 생각을 했는지 궁금하신가요? 훌훌 털고 오고 싶었던 그때 이야기를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게요. 전 결혼을 결심하고부터 형편이 어려워서 많은 걸 포기했습니다. 예식장 비용부터 줄일 대로 줄여 정말 간소하게 치렀죠. 남편하고 우리 둘 힘으로만 모든 걸 마련해야 했기 때문에 신혼집 같은 건 솔직히 엄두도 못 냈어요. 이자 낼 게 감당이 안 돼서 일단 월세방 얻어 살면서 나중에 신혼집을 마련하자는 생각뿐이었죠. 심지어 결혼 당시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년째 되던 해였고 그렇다 보니 우리 집 형편이 쪼들린다는 건 구태여 묻지 않아도 뻔히 잘 아는 상황이었으니까요. 평생 주부로 산 엄마가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아빠가 남겨놓은 돈과 집 한 채로 근근히 버티고 살았으니 말이죠. 그래서 결혼 자체가 엄마에게도 얼마나 큰 부담감일지 괜히 미안해졌습니다. 엄마, 나 결혼한다고 엄마까지 괜히 이것저것 신경 쓸 거 없어. 요즘 집이 한두 푼도 아니고 다들 이렇게 시작해. 그리고 시어머니도 혼자 되셔서 무슨 돈이 있겠어. 지금까지 자식들 용돈 받아서 생활비하고 그러신다는데. 그래서 우리가 알아서 하기로 했어. 아무리 그래도 엄마가 우리 딸 빈손으로는 시집 못 보내지. 응?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혹시 어디서 돈 빌리고 대출 알아보고 그러는 건 아니지? 그건 절대 안 돼. 요즘 이자가 얼마나 센데. 괜히 부담 갖지 말라니까. 서로 처지도 비슷해서 정말 괜찮아. 아, 내가 이래서 엄마한테 결혼한다는 소리 하는 게 겁났어. 얘는 누가 할 소리를 해. 엄마는 섭섭했어. 아이, 결혼 준비한다는 애가 빠듯해서 힘들 거 다 아는데 힘들단 얘기도 안 해서 그게 얼마나 속상한지 알아? 엄마는 어차피 아무것도 못 해줄 사람이라서 대화할 필요도 없다는 거야? 그래? 아이, 무슨 소리야. 내가 징징대는 소리 하면 엄마 더 속상할까 봐 그랬지.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 건 나누는 거고, 아이, 모든 엄마한테 말하는 거야. 너 걷는 것만 봐도 엄마가 기분이 어떤지 다 아는데 감춰질 것 같아. 말 안 하고 끙끙대는 게 티나. 엄마는 한 번쯤 네가 와서 이런저런 얘기해 주길 기다리고 있었어. 그러더니 엄마는 오래 고민했던 이야기를 준비하며 저에게 통장 하나를 건네더라고요. 받아. 네가 걱정하는 남의 돈 빌리고 대출 받은 거 절대 아니야. 살아있을 때 네 아빠가 20살 될 때부터 결혼자금이라고 조금씩 적금 들어 놓은 건데 자동이체로 매달 꼬박꼬박 모은 거라 그래도 전셋집 얻을 정도는 될 거다. 월세 아껴서 그 돈으로 집 하나는 얻어서 시작해. 기반이 있어야 나중에 집도 사고 그러지. 아무리 힘들어도 엄마가 이 돈은 절대 안 건드렸어. 너 주려고 모은 거니까. 그리고 우리 딸, 엄마는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시집 보내고 고생하는 모습 보고 싶지 않아. 뭐라도 너한테 힘이 되고 싶지. 정말? 아빠가 여태 이걸 모았다고? 나한테 한 번도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너 기억나는지 모르겠다. 네가 대학교 1학년 땐가? 집에 친구들 여러 데리고 온 적 있었잖아. 차 끊겨서 우리 집에서 자고 가겠다고. 아이, 그때 남자애 하나가 네 아빠를 보더니 장인어른 될지도 모르니까 절 올리겠다고 장난을 치는데 나중에 네 아빠가 방에 와서 그러는 거야. 딸이 시집갈 나이가 된 걸 모르고 산 것 같다고.
여태 아무 준비도 안 했는데 이러다 덜컥 시집 간다고 하면 아무것도 못 해줘서 어쩌나 그 걱정이 생긴 거지. 정말 그때부터? 하긴 걱정 많은 우리 아빠라면 그런 고민할 사람이네. 웃고 넘길 사람 아니지. 그러니까 누구 딸 아니랄까 봐 고민 생기면 아주 입부터 꾹 닫는 것도 닮았어 아주. 그 오랜 시간을 지나오면서 왜 위기가 없었겠어요? 그런데도 아빠가 이 통장만큼은 절대 건드리지 않고 지켰단 이야기까지 듣고 나니 마음이 더 먹먹해지더라고요. 저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통장 페이지를 말없이 계속 넘기고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들다면서 이 돈 꺼내 쓰지. 난 엄마 다는 못 받을 것 같아. 정말 필요한 돈만 조금 꺼내 쓰고 나머진 그냥 엄마가 갖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이 솔직히 너무 큰 금액이기도 하고 내가 이러면 남편도 부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무슨 부담, 부부들 사이에. 아마 시댁에서도 알면 내 눈치 보실 거야. 결혼 전에 나도 남편도 서로 상황이 비슷해서 마음이 편했던 것도 있어. 어머니 두 분한테 손 안 벌리고 시작하자고 약속도 했고 바꿔 생각해서 갑자기 남편이 돈 생겼다고 갖고 오면 난 괜히 눈치도 보이고 작아지는 기분이 들 것 같거든.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조금 난감하네. 아유, 뭘 그리 복잡하게 생각할 거 있니? 그냥 돌아가신 아빠가 하늘에서 돈 보내줬다 생각하고 필요한데 잘 쓰고 더 잘 사는 모습 보여주면 그만이지. 약속 하나 때문에 있는 돈을 왜 굳이 안 써? 잘 얘기해봐. 이 돈으로 자존심 세우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잖아. 아이 그리고 시댁에서 네 눈치 좀 보면 어때? 어? 네가 눈치 보는 것보다 시댁에서 네 눈치 보는 게 낫지. 내 딸인데. 부모님이 마련해준 돈은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어서 저도 모르게 걱정부터 들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돈을 더 끌어올 곳이 생겼다면서 떠보듯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을 꺼내자마자 불쾌한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사실 연애 때부터 쭉 그랬어요. 남편은 계획이 틀어지는 상황을 가장 싫어했거든요. 우리 전에 약속한 거랑은 좀 다른 이야기지만 엄마가 그러는데 아빠가 결혼 자금으로 돌아가시기 전까지 모아둔 돈이 조금 있었나 봐. 월세 얻어서 시작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엄마도 마음이 그랬는지 돈 보태서 집 얻으면 어떻겠냐고 하시는데. 갑자기 무슨 돈? 아버님이 결혼 자금을 마련해뒀었다고? 나도 이번에 알았어. 무리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나 주려고 한 거라니까. 그럼 우리 집은? 갑자기 남편은 답답한지 말은 세수를 몇 번이나 하더군요. 아무래도 남편은 우리 상황보다 두 어머니의 사이가 신경 쓰이는 듯 했어요. 몰라서 하는 소리야? 간단히 돈 문제였으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지. 좋아, 나도 너무 감사하지. 근데 솔직히 결혼 전에 우리 돈 받지 말자고 했던 이유는 어머니들 때문 아니었어? 앞으로 결혼한 뒤에도 양가 어머님들 서로 누가 위에 서고 눈치 보고 그럴 일 없게 만들자는 것도 있었잖아. 아무래도 결혼 자금 더 해주는 쪽이 당당할 수밖에 없지. 아무리 그럴 뿐 아니라고 당신은 그래도 그건 어쩔 수 없는 문제야. 그래, 아는데 그래도 우리 현실적으로 지금 빠듯한 건 사실이잖아. 당신도 저번에 대출이자 겁난다는 얘기했었잖아. 우리 지금 상황은 누가 아프거나 일 생기면 안 되는 그런 삶이야. 그게 얼마나 불안해? 그럼 나도 생각을 좀 더 해볼게. 가족들하고 상의도 필요하고. 알았어. 나도 아직 받은 건 아니니까 고민해봐. 그리고 우리 이제 부부 될 사이니까 너무 그렇게 공평하게 하려고 애쓰지 않으면 안 돼? 아직 그런 문제 생긴 것도 아닌데 걱정부터 하고. 이젠 서로 도울 수 있으면 돕고 서로 그렇게 사는 거잖아. 가족 된다는 게 그런 의미 아니야? 솔직히 우리가 잘 지낼 수 있어야 두 분 마음도 편하지. 난 엄마가 아빠한테 잘 사는 모습 보여주라는 말 들으니까 생각이 바뀌더라.
그 통장 한 페이지씩 넘기면서 매달 찍힌 걸 보는데 기분이 참 눈물 나오는 걸 겨우 참았다니까. 그래, 그랬겠네. 알았어. 나도 당신 말 듣고 보니까 아버님이 딸 생각하면서 평생 땀 흘려 일하고 모은 돈일 텐데 이런 이유로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긴 하다. 정말? 맞아. 우리 아빠 알면 되게 속상해할 거야. 그러게. 나라도 섭섭할 것 같네. 뭐 그래도 내가 빈손으로는 올 수 없으니까 땅을 좀 팔든 아버지 재산 정리를 좀 하든 어떻게 해보면 될 것도 같아. 방법이 아주 없진 않을 것 같아서 그래. 다행히 남편은 아빠 이야기에 마음을 돌린 것 같았죠. 솔직히 그땐 남편이 왜 그렇게까지 균형을 맞추려고 했었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팔이 안으로 굽는진 몰라도 우리 엄마가 그런 걸로 콧대 높일 사람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도 저는 남편의 생각을 끝까지 존중해 주려고 했죠. 그렇게 몇 주가 흐르고 남편은 저에게 집문서 하나를 들고 나타났더라고요. 이거 얼마 안 되긴 하지만 우리 시골집이야. 그래도 우리 집 동네 초입이기도 하고 평수도 마당까지 꽤 커서 나쁘진 않거든. 이 집이 우리 아빠가 나한테 넘겨주신 유일한 재산이야. 내가 일단 결혼 전에 당신 명의로 바꿔두려고. 그래도 아버님이 남겨주신 돈이 적지 않은데 나도 이 정도는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아. 뭐 턱없이 부족한 돈이긴 해도 염치 없는 놈 되기는 싫다. 아, 이 집 지금 어머니 사는 데 아니야? 그렇긴 한데 명의는 내 거였거든. 우리 엄마가 돈 관리를 못해서 몇 번 사고가 난 뒤로부턴 전적으로 내가 도맡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근데 나도 그 통장 보니까 마음이 울컥해지더라. 아버님이 15년 넘게 평생 이날만 생각하며 모은 돈이잖아. 전부를 내주셨단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게 우리 사는 게 여유롭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 많은 돈을. 나도 그래서 여기저기 돈 끌어다가 구색이나 맞추는 걸로는 마음이 그렇더라고. 그래도 그것에 비하면 너무 별 볼 일 없지만 나도 당신한테 우리 아버지가 준 전부를 준다는 마음으로 준비한 거야.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니까 참. 내가 이렇게 해야 나중에 아버님 찾아뵙고 그럴 때 부끄럽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 그러니까 내가 떳떳할 수 있게 당신이 그냥 받아줬으면 좋겠어. 어차피 엄마가 명의 이런 건 관심도 없고 둔감해. 그쪽으로는. 그렇게 남편의 간곡한 부탁에 시댁집을 받고 아빠가 남겨준 돈으로 신혼집을 얻어 훨씬 여유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당장 내일이 두렵던 시간은 사라지고 깨가 쏟아지는 생활이 계속되었죠. 그리고 시댁에서도 이 상황을 알았는지 엄마 말대로 저를 대하는 게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조심조심하는 게 느껴진다고 할까요? 그러던 어느 날 재택근무를 하면서 밀린 집안일을 한참 하다가 열리지 않는 문서가 있어 남편 컴퓨터 앞에 앉았는데 켜자마자 자동으로 로그인이 되더라고요. 아무리 남편이고 부부라지만 이런 것까지 보는 건 선을 넘는 거잖아요. 곧바로 로그아웃 하려는 그 순간 시어머니의 대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돈이 들던 그 가방 좋은 거지? 나도 비슷한 걸로 하나 사줘. 갑자기 무슨 가방이요? 우리가 사드린 것도 아닌데. 나도 안다. 내가 사돈만 만나고 오면 고개 숙이느라 이 아주 목이 아플 지경이야. 안 그래도 그 집에서 결혼할 때 집 해줬다고 으스대는데. 만날 때마다 좋은 가방 하나도 없이 사람이 더 없어 보이잖아. 넌 그런 걸 몰라도 너무 몰라. 아유, 날 얼마나 시골 여편네 보듯 깔보는 줄 알아? 엄마 오해야. 장모님 그런 분 아니에요. 그리고 얼마나 자주 본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무슨 가방은 가방이야. 그날 난 보지도 못했는데 엄마가 괜히 그러는 거야. 나중에 엄마 생신 돌아오면 그때 사드릴게요. 저번 달에 둘째가 뭐 사주기로 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이고, 너 지금 네 동생 상황 알고나 말하는 거야? 걔 지금 결혼 준비로도 코가 빠져. 넌 엄마가 아들한테 이렇게까지 자존심 구겨가면서 말하는데 에휴, 어떻게 그냥 사준다는 말을 안 하니? 다달이 조금씩 갚으면 되잖아.
내가 지금 둘째 상견례부터 해서 차려입고 가야 할 때가 많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어? 이 엄마가 없어 보이는 게 좋지? 아주 가난한 어디 시골 여자로 보이는 게 좋다는 거잖아. 아휴, 이라니까 나중에 이야기해요. 아이, 가방 하나로 달라 보이지도 않는다니까. 그런데 전 그 말을 하는 시어머니가 안타깝게 느껴지더라고요. 여태 저랑 엄마 눈치를 보고 있던 것도 알고 있던 사실이지만 엄마가 든 가방 하나까지 주눅이 들 거라곤 생각도 못 했거든요. 솔직히 엄마도 명품이라곤 해도 유행진한 구식 가방일 뿐인데 그래서 가방 하나만 사달라는 부탁까지 하는데 순순히 들어주지 않는 아들하고 얘기하는 게 속상했겠다 싶었죠. 더 웃긴 건 어머니 프로필 사진이 예쁜 가방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아유, 속 보인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그때만 해도 귀엽게 봐줄 수 있는 정도였어요. 그래서 직접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죠. 아유, 당신도 참 어머니 가방 하나 좋은 걸로 사드리자. 뭔 소리야? 엄마가 당신한테 무슨 말 했어? 아니, 저번에 일부러 보려던 건 아니고 당신 컴퓨터 쓸 일이 있어서 켰더니 자동 로그인이 되어서 어머니랑 나는 대화를 좀 봤거든. 근데 그 뒤로 어머니 사진 바뀐 것 보고 확실히 알았지. 무슨 사진? 설마 못 본 거야? 어머니 프로필. 대놓고 가방 사진으로 바뀌어 있잖아. 그것도 몰랐어? 당신은 나한텐 안 그러면서 어머니한텐 왜 그렇게 무뚝뚝한 장남일까? 서로 피해 안 주고 살면 됐지. 아휴, 무슨 애도 아니고 가방을 사고 싶다고. 그래도 어머니 연세에는 좋은 거 하나는 필요해. 경조사 갈 일도 많고. 그것도 여유가 되는 사람들이나 그 돈 주면서 사는 거지. 헛바랑 든 거야. 가방 하나 좋은 거 든다고 사람이 다르게 보여? 난 그런 게 더 우습더라. 그리고 우리 엄마 시골에서 여기 올 일도 몇 번 없어. 거기서 그거 들고 밭에 나갈 거야? 어쩔 거야? 어머니도 여자야. 어차피 용돈 드리는 돈이나 비슷한데 기분 좋게 우리가 모시고 가서 봐드리고 하면 기분 좋잖아. 자랑도 하고 싶고. 고 상견례 날짜도 잡혔다면서. 기왕 사드릴 거 그때 드시게 미리 사드리는 게 어때? 내가 모시고 갈게. 아유, 몰라. 당신이 알아서 해. 적당한 걸로 할게. 아유, 말이 명품이지 가격은 천차만별이거든. 그래도 이런 재미가 있어야 장남 잘 키우고 옆에 좋은 며느리 얻었다는 생각도 하시지. 이번에 어머니 시골 가서 자랑할 일 많이 만들어드려야겠네. 무심한 남편의 대신에 제가 감초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래서 딸이 최고라는 말을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그전엔 남편이 어련히 장남이니 잘하겠지 싶은 마음에 저도 세세히 들여다보지 않았던 것도 있는데 어머니가 서럽고 작아지는 마음을 많이 느꼈겠다 싶었어요. 게다가 딸 있는 우리 집과는 달리 아들만 둘인 어머니 상황이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왜 딸들은 자그마한 것 하나만 봐도 엄마하고 나눠 쓰고 친구처럼 지내잖아요. 이번 일로 어머니랑 좀 더 가까워지는 계기를 마련해야겠다 마음도 먹었죠. 아휴, 역시 우리 며느리밖에 없다. 눈치 하나는 빨라. 이래서 딸이 좋다고 그러나 봐. 너도 알잖니. 좋은 자리 가면 여자들끼린 요요 가방부터 보잖아. 난 사실 그날 그러고 며칠 뒤에 연락 와서 하나 사라고 할 줄 알았거든. 근데 웬일이야. 몇 주가 가도 이놈이 연락 한 통이 없는 거야. 가끔 그런 부분에서 무심한 때가 있긴 해요. 어머니가 이해하셔요. 그러니까 에휴, 나도 자존심이 있지. 또 연락해서 사정하기는 싫고. 그런데 그때 네가 연락이 와서 백화점 가자고 하니까 얼마나 내가 놀랐다고. 역시 여자 마음은 여자가 알아. 맞아요. 남자들은 몰라서도 더 그렇죠. 제가 어머님이랑 어울릴 것 같은 가방 미리 봐놨는데 저 따라서 가보실래요? 어머니 화사한 색 좋아하시니까 밝은 걸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럴까? 그래. 그게 좋겠다. 얼굴도 아주 화사해 보이게. 신난 어머니는 백화점에서 가방을 사고 나와 빙글빙글 돌기까지 하더라고요.
누가 보건 말건 신경도 안 쓰고 아이처럼 신나하는 모습을 보니 왜 진작에 어머니께 이런 걸 해드리지 않았을까 싶었죠. 그리고 가방을 보는 와중에도 어머닌 자격지심이 강하게 드러나더군요. 익숙하게 들어와 사서 가는 손님을 보더니 기어가는 목소리로 제게 말했죠. 어머, 얘, 저 사람들은 얼마나 돈이 많으면 저 비싼 걸 바로 사갈까? 아까 남편하고 온 그 여자는 남자가 하나만 사지 말고 몇 개 더 사라고까지 하더라니까. 에휴, 무슨 복을 타고 나면 저렇게 살 수 있나? 이윽고 이어진 저녁 식사에선 과거일까지 후회스럽다는 듯 말하더군요. 내가 기회가 있었는데 아유 그때 그 오빠를 따라갔어야 했나 싶다. 네? 무슨 기회요? 응, 우리 때는 손만 잡으면 바로 시집가는 줄 알았잖니. 사실 내가 우리 동네에서 제일로 공부 잘하던 오빠랑 그렇고 그런 사이일 뻔했거든. 동네가 뭐야? 그 지역에서 알아주는 수재였다니까. 근데 그 오빠가 아유 날 그렇게 귀여워하는 거야. 나중에 서울로 가서 대학 졸업하고 지금 의사가 됐다나. 아휴 내가 그런 집 사모님이 됐으면 지금 이런 가방 쌓아놓고 살 텐데. 후회해봤자 무슨 소용이야. 아이 어머니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분하고 만났으면 두 아들은 못 얻었을 수도 있잖아요. 당연히 저도 못 만났을 거고요. 아유 그게 그러네 듣고 보니. 아유 아들놈들은 됐고 이렇게 착하고 센스도 좋은 며느리를 못 만날 수도 있었겠네. 그러면 안 되지. 내가 그럼 그 오빠랑 결혼 안 하길 잘했다. 그러고 살아야겠다. 오늘부턴. 아 이렇게 둘이 시간 보내니까 너무 좋다. 앞으로 좀 자주 이렇게 보자. 콧바람도 쐬고 너무 좋네. 나 딸 생긴 기분이야. 저도 그날은 평소보다 더 진솔한 대화 주제를 꺼냈죠. 과거 얘기까지 서슴없이 해주는 어머니께 그에 걸맞는 이야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내심 들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시니까 저도 기분 좋네요. 실은 저도 어릴 때 부잣집에서 태어났으면 좋았겠다는 생각했던 적이 있거든요. 옆에 잘 사는 친구가 있었는데 당차고 그런 모습이 부러웠어요. 근데 지나보니까 그 친구처럼 컸으면 제가 이렇게 큰 사랑을 못 느꼈을 것 같아요. 당연하게 받고 누리면서 감사를 모르고 컸겠죠? 에휴, 욕심도 많다. 너 정도면 부잣집에서 가정교육 착실히 받고 잘만 컸지. 아니에요. 집까지 턱 해오고 그게 어디 쉽니? 그건 저도 아빠한테 참 감사하죠. 평생 일한 돈 모아서 주신 거니까 더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더 빠듯하게 사셨을 거예요. 그 와중에도 한번 거르지도 않고 꺼내 쓰지도 않았다는 게 제가 결혼해서 보니까 더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것도 자식까지 키우면서. 그런데 그 말에 갑자기 시어머니가 젓가락까지 내려놓고 꼬치꼬치 집안 상황을 캐묻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어요? 당연히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처음 듣는 내용이 한두 개가 아니란 표정이었죠. 연신 시어머니의 입에선 탄식이 나왔어요. 아니, 어머, 그럼 그게 지금 그 집이 아버지가 매달 모은 돈으로 해줬다는 거지? 아니, 난 여유가 돼서 준 줄 알았지. 결혼 전엔 둘이 알아서 하겠다고 하더니 갑자기 집을 해온다고 하니까 돈이 꽤 많은 집안이구나 했지. 하기야 사돈 사는 집을 가본 것도 아니고. 근데 너흰 왜 그런 얘기를 여태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어? 뭐 내가 안다고 달라진 건 아니다만 너에 대한 오해가 많았네. 알고 보니 남편이 자세한 설명도 없이 덜컥 신혼집을 해왔다는 한마디만 한 모양이었죠. 그 시기가 짧았다 보니 이런 큰돈을 쉽게 융통해올 수 있는 형편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어떤 이야기든 한두 마디로 끝내버리는 남편 화법이 이런 오해를 만들기 십상이었죠. 그래서 저도 남편과 대화할 때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몇 번을 되물어야 파악이 되거든요. 예? 무슨 오해요? 아니다. 별뜻 아니야. 서로 몰랐던 게 많았다는 거지. 이제라도 알았으니 됐다.
그 녀석이 옛날부터 내가 뭘 물어도 대답을 잘 안 해. 어차피 말 안 해줄 거라니까 언젠가부터 나도 묻지 않게 되더라. 아들 키우는 사람들은 다 그렇지 뭐. 어머니랑 이런 시간 자주 가져야겠네요. 얘기도 많이 하고요. 오늘처럼. 그런데 시어머니 반응이 어쩐지 떨떠름하더라고요. 아까까지만 해도 저를 딸처럼 다정하게 보던 분이 입맛이 다 떨어졌다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어? 아예 뭐 그럴 필요 있니? 피차 서로 바쁘고 거리도 좀 멀어. 솔직히 여기 올라오는 데만 해도 몇 시간이 걸리는데 허리 아파서 죽을 뻔했다. 아휴, 늙은 사람한텐 보통 일 아니야. 다 먹었지? 그냥 일어나자. 비싸기만 하지 맛은 하나도 없네. 속도 더부룩한 게. 안 되겠다. 나 택시 타고 바로 갈게. 나오자마자 주랭랑치듯 사라지는 시어머니 뒷모습을 보고 나서 전 혹시 말실수라도 한 게 있었나? 제 행동과 말을 다시 곱씹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짧은 사이에 하하호호 좋아서 아이처럼 좋아하던 어머니 기분이 이렇게 초고속으로 내리막길을 갈 수 있나? 이해가 안 가죠. 몇 번 더 어머니께 잘 들어가셨냐 연락을 해도 떨떠름한 반응뿐이었고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흘러 시동생 결혼 소식이 들려왔죠. 어머니 이제 자식들 전부 장가 다 보내고 마음이 헛헛하시겠다. 말은 좋다고 하셔도 내심 섭섭하실 거야. 당신도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잘 챙겨드리고 그래? 동서가 그때 간호사라고 했던가? 잠깐 봤지만 선하고 좋은 사람 같더라. 도련님 좋겠네? 선하긴 철부지끼리 만났지. 아 왜? 또 무슨 일 있었어? 꼭 답답하게 캐물어야 말을 해주는 거야 당신은. 당신까지 신경 쓸까 봐 그랬지. 돈도 없는 애들이 할 건 다 하고 싶어서 가랑이 찢어지게 그러고 있잖아. 식장도 무슨 호텔에서 하고 싶다고 저 난리야. 신혼집 얻을 돈도 없다던 애들이 외제차부터 샀다니까. 엄마까지 합세해서 말릴 생각은 안 하고 셋이 맨날 몰려다니면서 말이야. 아휴 말도 마. 들어보니 허세가 심한 시동생이 똑같은 여자를 만나서 골치가 더 커진 모양이었죠. 일생일대의 결혼에 없는 돈을 쏟아부을 생각만 하고 있으니 얼마나 일이 크겠어요. 남편은 저에게 이 일에 절대 신경 쓰지 말고 있자면서 단호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한 내용이 있어도 일부러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 전 생각지 못한 풍파에 잠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 한 통에 엄마의 사고를 알게 됐죠. 이미 병원에 도착했을 때 엄마는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 돼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가? 엄마, 나만 두고 이렇게 가버리면 어떡해? 나 혼자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 엄마가 그랬잖아. 엄마는 내 옆에 오래 있어주겠다고. 우리 둘이 잘 살자고. 그 약속 왜 안 지켜? 나 미안해서 이제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가버리면 어쩌란 거야. 실신을 몇 번이나 하고 겨우 남편이 절 진정시키고 나서야 장례식장에 갈 수 있었습니다. 빈소를 지키는 것도 무슨 정신으로 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세상에 혼자 남았다는 깊은 외로움에 잠겨 있었습니다. 곁에서 손잡아주는 남편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요. 그렇게 한동안 넋이 나가 있던 정신을 깨운 사람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와 도련님이었죠. 장례식장에 꽃무늬 원피스에 반바지 차림으로 격식도 없이 와서 밥만 먹고 사라지는 게 아니겠어요? 고생해라. 그럴수록 더 힘내야지. 근데 실은 우리가 지금 공항 가는 길에 급히 온 거라서 비행시간 늦기 전에 얼른 가야겠다. 오래 못 있어서 미안하다. 잘 보내드리고. 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어디 가시는 거예요? 제주도 가서 웨딩 사진 찍으려고요. 진짜 1년 기다렸다가 예약한 거라서 취소를 못해요. 그게 스튜디오에서만 찍으면 느낌이 절대 안 나오거든요. 남는 건 사진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엄마도 심심하다 그래서 같이 가려고요. 나중에 사진 나오면 보여드릴게요. 나도 한 장 찍어달라고 하면 찍어줄까?
한껏 들뜬 모습이 황당하긴 했어도 결혼 준비도 중요한 일이니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로 했어요. 그런 일정 어기는 것도 위약금 물고 상황이 복잡하다는 걸 결혼을 해본 제가 잘 아니까요. 그래서 두 분을 배웅하고 다시 자리에 와 앉아 있었죠. 안 그래도 말 수 없는 남편은 쉽사리 위로의 말 한마디도 건네지 못하고 그저 옆에 묵묵히 앉아 있더라고요. 그걸 보니 고맙고 애잔한 마음이 들었죠. 나 이제 괜찮아졌어. 당신도 옆에서 힘들었겠다. 몸이 힘든 건 아무것도 아니지. 미안해. 이 와중에 결혼한다고 저쪽은 정신도 없고 당신 제대로 챙겨주는 사람도 없는 것 같네. 왜 없어? 이렇게 계속 옆 지켜준 당신이 있는데. 사실 엄마 보내면서 옆에 당신이 있는 걸 잊어버렸거든.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 정말. 부모님 두 분 다 세상에 없단 생각을 하니까 길 잃은 애처럼 앞이 캄캄한 거야. 근데 정신 차리고 나서 당신이 보이니까 그렇게 안심이 되더라. 그래, 나 그래도 남편이 있었지 하고. 고마워, 그렇게 말해줘서. 내일 마지막이니까 마음 준비 잘하자. 그래도 거기 아버님 먼저 가서 어머니 기다려주실 것 같아서 외롭진 않을 거야. 우리가 잘 사는 모습 여기서 보여드리고 있자. 오늘은 엄마 집 정리도 할 겸 거기 가서 하룻밤 자야겠다. 나도 같이 가 그럼. 주택이라 늦은 시간에 혼자 있으면 무서울 수 있어. 당신 혼자 시간 필요한 거 아니면 같이 가. 그렇게 저는 엄마를 보내기 하루 전날 마지막으로 엄마의 흔적을 온전히 느끼기로 했습니다. 엄마 냄새가 나는 이불과 옷가지를 품에 안으니 꼭 엄마를 안고 있는 착각이 들어 눈물이 터지더군요. 그러다 잠시 뒤 부스럭대는 소리에 거실로 나와보니 남편이 이것저것 서랍을 열어보고 있더라고요. 우리 없던 사이에 누가 왔다 간 것 같아서 뭐 없어진 건 없나 보고 있어. 뭐? 서랍이 열려 있었어? 어머니 평소에 흐트러진 상태로 물건 놓는 분 아니잖아. 항상 제자리에 정리정돈 칼같이 하시는 분이 이렇게 서랍 안을 어지럽게 둘 리가 없지. 당신도 봐. 어머니가 이렇게 쑤셔박던 물건을 넣어둘 뿐이야? 어? 진짜? 엄마 절대 그렇게 안 두는데. 현관문 열려있던 건 아니었지? 일단 난 거실 쪽이랑 주방 볼 테니까 당신이 안방부터 봐. 그렇게 한참을 구역을 나눠서 엄마 물건이 사라진 게 없는지 보고 있는데 그때 마침 눈에 띄는 것이 보이더군요. 엄마의 폐물함이 말끔히 비워진 채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태였어요. 예전에 집이 힘들 때 엄마가 폐물을 팔아 생활한 적이 있었고 그 미안함 때문에 아빠가 엄마 생일 때마다 선물한 반지와 목걸이가 꽤 많은 편이었거든요. 그게 하나도 남김없이 싹 사라진 걸 보고 확신했죠. 없어. 아무것도. 엄마 폐물이 하나도 없이 다 사라졌어. 도둑이 든 것 같아 여보. 우리 당장 경찰에 신고부터 하자. 뒤이어 엄마 가방이 나와 있는 것도 찜찜했죠. 그건 시어머니가 탐내던 엄마의 명품 가방이었는데 스카프나 지갑 같은 걸 억지로 넣어둔 채 깜빡하고 나갔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요즘같이 CCTV가 많은 세상에 이런 겁도 없는 좀도둑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주도에 도착한 시어머니가 연락이 왔더라고요. 어머니, 지금 친정집에 도둑이 들어서 제가 경황이 없어 그러는데 나중에. 어머, 아유, 내 정신 좀 봐. 내가 그 얘기를 너한테 안 하고 왔구나. 네? 폐물 없어진 것 때문에 그러지? 그거 신고할 거 없어. 내가 급히 좀 필요해서 갖고 왔다. 우리 둘째가 결혼 준비에 돈이 꽤 많이 들어서 전세금 날짜가 오는데 돈이 없다고 팔만 구르고 있잖니. 너희보다 어린데 무슨 돈이 있겠니? 이제 사회생활 시작하는 나이에. 그렇다고 집도 없이 살라고 해? 내가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걸로 전세금 보태줬으니까 그리 알아라. 긴 얘기는 여행 끝나고 가서 설명해 줄게. 잠깐만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걸 갖고 가셨단 거예요? 어차피 너희한테 돈 좀 해오라고 할 참이었어. 뭐 그 돈이 그 돈이지. 아니요.
이건 엄마 물건인데 얘기가 다르죠. 그래서 이걸 훔쳤단 거예요. 어머, 얘 좀 봐. 훔치긴 누가 훔쳐? 얘가 참 가족끼리 무슨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니. 장남이란 놈은 말도 썩기 싫다고 연락도 안 받고 그러는데 너까지 똑같이 매정하게 굴 거야? 이 집안 맏며느리 노릇을 해야지.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마디 상의조차 없이 친정집을 들어가서 폐물을 훔친 시점이 엄마 장례를 치르던 때라는 게 더 감당할 수 없는 사실이었죠. 뭐라고요? 아무리 돈이 급하다고 해도 어떻게 장례식장에 있을 때 이런 식은 아니죠. 어떻게 저랑 상의 한마디도 없이 친정집에 몰래 들어와서 엄마 물건을 만질 수가 있어요? 최소한 부탁을 하든지 상의는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마음대로 이러는 게 어디 있냐고요. 아유, 시끄러. 목청도 좋네. 너는 별것도 아닌 일로 참 유난스럽게도 군다. 유난이라고요, 제가? 너 들통났어? 응? 아직도 내가 널 대단한 집 딸로 착각하고 눈치나 보는 줄 알아? 저는 뻔뻔한 어머니 태도에 점점 감정선이 극으로 치닫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노발대발하면서 저한테 온갖 얘기를 퍼붓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머니가 한 행동 명백히 절도행위라고요. 모르시겠어요? 참으로 독하다 독해. 아이고, 집도 곧 무너지겠는 주택집 하나에 돈 몇 푼 들고 와서 생색내고 사는 거 눈 감아줬더니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그러네. 시동생이 사이 집이 없어서 난처하다는데 그럼 뭐든 도와줄 생각을 해야지. 네가 독한 년이라서 아무리 내빼고 싶어도 우리 집안에 시집 온 이상 어쩔 수 없어. 넌 네 동생이었다고 해도 그럴래? 에휴, 천하에 독하고 매정한 거사. 네, 저 독하고 매정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돌려주세요. 제가 왜 도련님 결혼하는데 전셋집 마련까지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분수에 안 맞는 호텔 예식장부터 외제차 산 거나 정리하라고 하세요. 그럼 충분히 전세금 나와요. 뭐? 누가 분수에 안 맞아? 시동생 체면 살려주는 게 그렇게 배 아파 죽겠냐? 너는 좋은 데서 못 갖추고 대충 시골리고 집 한 채 겨우 마련해서 살았지? 그렇다고 그걸 배 아파하면 못 쓰지. 차라리 그냥 돈 보태주기 싫어서 그렇다고 해라. 아니요. 저 배 아프고 말 것도 없이 전 아무 감정도 없어요. 그냥 한심해 보이기만 해요. 그리고 거기에 합세해서 이러고 있는 어머니는 더 그렇고요. 뭐? 아니, 너 지금 시애미한테 한심하다고 했어? 네, 제 말이 틀렸어요? 그리고 저 신고처래요? 그거 절대 안 할 거니까 당장 내일까지 엄마 물건 그대로 갖고 오세요. 안 그러면 어머니 저랑 다시 보는 건 경찰서가 될 겁니다. 하나 이 싸가지 없는 게 시애미를 감옥에 넣겠다는 소리까지 하네. 잘 들으세요. 오늘부터 제 인생에는 시어머니 같은 건 없어요. 독하고 매정한 년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돈 필요하고 사고 싶은 거 생길 때만 며느리 취급하는데 그것도 모자라 상 치르고 있는 와중에 저희 집까지 터는 분을 제가 왜 시어머니로 모셔야 하는데요. 어머니가 한 행동을 돌아보면 아실 거 아니에요? 그래, 어디 한번 해봐. 그게 쉽나? 저 이대로 절대 안 물러나요. 돈 한 푼도 못 줍니다. 이미 저에겐 뻔뻔한 도둑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한참을 제 뒤에서 눈치 보고 서 있던 남편은 전화를 바닥으로 던지며 소리를 치는 저를 진정시키려고 애쓰더군요. 어떻게 장례 치르는데 그 틈에 이럴 수가 있어. 어떡해.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고. 진정해. 당신 이러다가 또 쓰러져. 내일 어머니는 봐야지 마지막인데. 들었지 당신도? 그게 당신 어머니란 사람이 한 짓이라고. 내가 이제 당신하고 어떻게 살까? 똑똑히 들어. 난 당신 어머니 절도로 신고할 거고 우리 이혼으로 끝낼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래. 딱 하루만 무조건 당신 결정 따를 테니까 하루만 넘기자. 어? 아니 어떻게 그러고 미안함도 없이 장례식에 그러고 왔어? 진짜 사람으로도 안 보인다. 내가 생각이 짧았어 여보. 난 솔직히
나만 연락 피하고 단호하게 하면 문제없이 끝날 줄 알았거든. 당신한테 그 피해가 가리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어. 내가 처신을 못한 것 같아. 부부라고 말로만 그러면서 당신한테 제대로 말도 안 해주고, 나도 내 동생이지만 한심하기 짝이 없어서 말하기도 부끄럽더라고. 근데 그게 이런 상황을 만든 것 같아. 정말 미안해. 안 그래도 당신 가장 힘든 이 시점에 면목 없다. 우리 엄마 대신해서 사과할게. 난 정말 노력했어. 좋은 며느리 되려고. 당신도 알잖아. 무뚝뚝한 당신 자리 내가 메꾸려고 노력했고, 우리 둘이 잘 살아서 용돈도 많이 드리고 싶고 그랬다고. 근데 결과가 어떻게 이래? 말해봐. 내가 어머니한테 이런 소리 들을 만한 행동한 게 있는지. 아니, 폐물을 훔쳐가는 시어머니를 보고도 네네, 잘 그러셨어요. 했어야 돼? 아니, 당신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그동안 애쓴 것도 다 알고. 당신 동생 집을 우리가 마련해 주는 게 상식적으로 맞아? 가족이란 이유로 우리 엄마 물건까지 팔아서라도 돈 긁어다 주는 게 맞냐고. 난 싫어.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허풍이나 치면서 쓰는 그 돈, 우리 엄마 아빠 애쓰고 고생하며 산 땀까지 보태주기 싫다고. 그런 짓 절대 안 한다고. 내일 우리 엄마 미안해서 어떻게 보내? 당신 가족들 나한테 대못 박은 거야. 남편은 굳게 입을 다문 채 고개를 푹 숙이더군요. 알아.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는 약속할 수 있어. 앞으로 어떤 상황이 와도 난 당신 편이야. 내 가족 안 보고 당신 옆에만 있을 거고. 그래서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무조건 믿고 지켜볼 거야. 그러니까 이제부터 당신이 할 수 있는 일 해. 그렇게 화내면 당신 몸만 아파. 됐고 나가. 당신도 꼴 보기 싫어. 남편은 말없이 집을 나가더니 새벽에 기척이 들려 나와보니 죽과 약을 사다 놓고 갔더라고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은 시어머니의 아들로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말은 제 편이라고는 하지만 솔직히 자기 가족들 무너뜨리는 걸 불구경하듯 보고 동참하기가 어디 쉽겠어요? 그렇게 말이 아닌 속으로 엄마를 떠나보냈고, 그날 부랴부랴 짐을 싸서 남편 말대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지른 일을 이제는 무슨 대화로 나누고 끝낼 수준이 넘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결혼 전부터 갖고 있던 부동산 계약서를 들고 어머니가 제주도에서 올라오기 전에 시골로 먼저 내려갔습니다. 아주 싸게 집을 내놓고 당장 팔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더니 부동산에서 놀라는 눈치더라고요. 몇 번이고 정말 내놓을 생각이냐고, 후회하지 않겠냐고 물어봐도 그럴 일 전혀 없을 거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죠. 빨리만 팔아달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시어머니가 돌아온 날 때마침 집을 보러 온 분이 있었습니다. 짐도 풀기 전 시어머니는 당황해서 무슨 일이냐고 부동산 분을 내쫓을 기세더라고요. 남편에게 연락해도 받질 않으니 더 미치겠다는 얼굴이었죠. 네, 제가 문 열어드릴게요. 올라가시죠. 너 지금 미쳤어? 네가 뭔데 우리 집 문을 열어줘? 이분이 집 내놓은 주인인데 무슨 소리세요 지금? 예? 주인이 얘라고요? 아닌데 이거 우리 아들 명의로 돼 있어요. 모르셨구나. 어머님 아들이 빈손으로 장가오기 못하다고 해서 저한테 얼마 되지도 않는 이 시골집을 제 명의로 줬거든요. 제가 누구처럼 남의 집에 도둑처럼 들어와서 물건이나 훔쳐가고 그런 사람인 줄 아셨어요? 제가 두고 보라고 했잖아요. 어머니한테 1원도 못 준다고. 잠깐만. 그 집문서 그거 나한테 한번 보여줘요. 제 말 못 믿어 난. 여기요. 확인하셨죠 제 이름. 그럼 저는 집 보여드리러 이만 올라갈게요. 그리고 그냥 짐 풀지 말고 그대로 싸서 가시면 되겠다. 집 비우는 날짜는 제가 곧 알려드릴게요. 준비하세요. 시어머니는 여행용 가방 위에 풀썩 주저앉아 망연자실하게 앉아있더군요. 이상하게 그 모습을 보는데도 마음이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돌아가신 엄마를 시어머니 때문에 빈손으로 보냈다는 생각에 어떤 복수를 하더라도 이미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더 거침없이 밀어붙이자고 다짐했죠. 그리고 저는 마당에 나와서 저에게 몸을 숙이고 오는 시어머니에게 한마디 해줬습니다. 저더러 독하고 매정하다고 그러셨죠? 어머니가 제 밑바닥에 있던 모습을 제대로 끌어올리셨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어머니 말대로 끝까지 독하고 매정한 모습 보여드릴게요. 지켜보세요. 곧 경찰서에서도 만날 거니까 단단히 준비하시고요. 잠깐만. 얘야, 얘. 이렇게 가면 난 길바닥에서 죽으란 거야? 아니, 너같이 착한 애가 이 늙은이 살찌까지 하루아침에 없애는 게 말이 되니. 그래, 내가 잘못했어. 내가 사돈한테도 찾아가서 빌고 네 말대로 도둑질한 거야. 경찰서에서 내가 자수할게. 아니요, 저랑 어머니 관계는 이미 끝났어요. 더 이상 제 눈에 다른 사람으로도 안 보이는 어머니하고 무슨 대화를 하겠어요. 아무리 빌고 애원해도 오만정이 다 떨어져서 안타깝게 보이는 마음도 없네요. 아유, 괜히 눈물 콧물 빼면서 수쓰지 마세요. 어머니한텐 그런 눈물 없다는 거 이제 다 아니까요. 아니야, 나 정말 미안해서 우는 거야. 너도 곧 엄마 될 사람 아니니? 자식 있으면 그게 그렇게 돼. 결혼할 애들이 하도 사정사정하면서 뭐든 돈 마련해 오라고 하니까 자식 살리려고 그랬던 거야. 좀 봐줘라. 응? 내가 몇 배로 돈 마련해서 너한테 갚을게. 네가 하란 대로 다 할 테니까 이 집은 살게 해다오, 제발. 이 손 놓으시라고요. 안 떨어지면 제가 어머니 밀어요. 아이고, 내 엉덩이. 나 꼬리뼈가 나간 것 같아. 가지 말고 좀 봐줘. 제가 의사예요? 어머니가 그렇게 아끼는 시동생한테 연락해 보세요. 우습게도 어머님 마당에 있던 큰 대야에 엉덩방아를 찌더군요. 웃음이 쿵 나올 뻔했지만 멈추지 않고 처음에 마음먹은 모든 일을 하나씩 진행했습니다. 결국에는 경찰에 어머니를 절도죄로 신고해서 시동생까지 공범으로 일이 커지게 됐죠. 문을 따고 들어간 사람은 시동생이었거든요. 그리고 남편은 이 모든 일에 흔들림 없이 제 곁에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원망에 차 남편 멱살까지 잡고 흔들어대도 무시를 해버리더군요. 네가 그러고도 내 아들이야? 어? 우리 편을 들어서 빼낼 생각을 해야지, 이 나쁜 놈아. 어떻게 우리가 오게 갈지도 모른다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어떻게 내 배로 낳은 놈이 이럴 수가 있냐고. 누가 형이야, 형은. 변호사 선임해서 정리해도 모자랄 판에 저 여자 편을 들어? 오늘부로 형하구나. 완전히 끝이야. 엄마도 호적에서 저딴 인간 당장 파버려. 우리 식구 아니야, 저 새끼는. 꺼져. 우리 앞에 나타나지도 마. 끝까지 합의 없이 가기로 한 저는 전세금 마련하느라 아무것도 없게 된 시동생과 시어머니를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혼인신고 안 하고 살던 시점이었는데 동서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집에서 나가버렸다 하더군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반반으로 싸우고 있던 이혼이란 제 마음도 이 일을 지나오면서 마음을 정할 수 있었습니다. 어제는 40대 60으로 싸우다가 오늘은 51대 49. 맨날 그런 식이야. 그래도 엄마가 어젠가 꿈에 나와서 당신하고 내 결혼사진 보며 웃고 있더라. 좋은 사람 놓치지 말라는 얘기 같아서 솔직히 잘한 결정인지는 모르겠는데 믿어보기로 했어. 정말 고마워. 우리 가족들 상처 줬던 것까지 내가 갚으면서 잘할게. 나만큼이나 당신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잖아. 나도 고마워. 그렇게 우린 집을 정리하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이민을 오게 되었죠. 비록 명절에 단둘이 보낼 때마다 쓸쓸한 느낌이 들 때도 있지만 그 사건이 도리어 말없던 남편의 깊은 진심을 저에게 알려준 시간 같아요. 이제는 진짜 우리 둘만 온전한 가족으로 남은 것 같아 서로에게 더 의지하고 애틋하답니다. 내년엔 2세 계획도 세웠는데요. 이제 새 식구가 만들어갈 행복할 시간을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 이야기를 함께 보고 있을 엄마, 아빠,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사는지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마다 그때처럼 꿈에도 와주시고요. 항상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 인사드립니다.